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인 8월 1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 다시 잡히긴 했지만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우리와 대미 수출품 구성이 비슷한 일본이 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7월 2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질 또 거짓말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에 자진 사퇴입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SNS를 통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팠을 국민에 사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믿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에도 죄송하다며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수순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법력권의 사퇴 촉구가 계속됐고 비판 여론 확산 속에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까지 공개 사퇴 요구에 나서자 국정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사의 표명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단을 존중합니다. 부자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은 해나갈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인사 난맥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방탄, 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진수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장관 인사청문제 도입 이후 현역 의원 낙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새 정부 인사들 이 과거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앞서서 대통령실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계엄 옹호 발언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죠. 네, 대통령실은 22일 화요일에 사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지난 3월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 내용이 도마에 올랐었죠. 그래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또 대통령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계엄 옹호 글이 알려져서 논란이 커진 지 이틀 만이자 비서관이 된 지 8일 만에 낙마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어요. 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회가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위축된다며 이런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최근에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을 해서 이 절차를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민원 대응과 재난 현장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을 했습니다. 24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인 정책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관행적이고 의무적인 일만 하려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감사는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겠다며 100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이 많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검증 강화 등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네요. 네, 지난 10일 그리고 17일 이번에 24일까지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재판부는 이 사유가 과연 정당한지 따져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불출석 전략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복 혈당과 간 수치가 높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건강 상태 확인서도 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해 발언도 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만큼은 불출석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적부심 한 번이고 이번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법정에 끌고 올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지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지를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소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해 벌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1심 선고 당일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런 불출석 전략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는 만큼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는지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다음 KBS 단독 보도로 이어가죠. 이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 이걸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죠. 네, 재산 신고 내역에 없었고요. 지인에게 빌린 거다 이렇게 해명했었던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인척이 왜 지금까지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는지, 출처는 어딘지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이 목걸이를 비롯한 이 장신구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이 목걸이 말고도 여러 종류의 장신구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장신구들이 김 여사와 관계가 있는지 현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5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뭐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혹시 목걸이 확인하러 나오신 거 맞나요? 이곳은 김 여사 일가의 인척인 7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 특검팀은 이곳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인데도 재산 신고에 누락돼 있어 논란이 불거졌던 목걸이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 3년 만에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겁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을 거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 여사의 목걸이를 발견했고 즉시 고가 목걸이 의혹 관련 혐의로 새 영장을 발부받아 저녁 늦게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목걸이가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맞다는 취지로 시인한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또 이곳에 보관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다른 고가의 장신구 등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물어내라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지난해 12월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이 법원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25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 104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한 명당 위자료 10만 원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개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금규 소송 참여자 현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부입니다. 법원은 가집행을 통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연 12%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엄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걸 인정한 첫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이 승소됐기 때문에 그 10,000명의 만인소 형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생각이고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일부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분노를 느낀 국민이 있을지라도 모든 국민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폭염 소식 알아보죠.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동작구 현충원은요, 한낮 기온이 최고 39.1도까지 올랐고요. 이 경기도 가평과 안성은 39.3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빌딩들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열화상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건물 온도는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에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거도까지 펼쳐들어 뜨거운 햇빛을 피해봅니다. 한 50번 채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마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숨이 칵칵 막힙니다. 불볕더위에도 북적이는 광장시장. 유리로 된 지붕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좌판에 깔린 생선 아래로 얼음은 쉽게 녹아내리고 100도가 넘는 불판 앞에서 전을 붙이는 상인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를 꺼내들었지만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곳 시장을 1시간 넘게 돌아다녔더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체온은 38도가 넘어갑니다. 관광객들도 무더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사흘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작과 경기 가평, 안성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87명 발생해 누적 환자는 2,181명으로 늘었고 1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11명이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 물놀이장 등의 피서 인파가 몰린 가운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한림읍 월령포구에서는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전북 진안 금강천과 울산 진화 해수욕장에서도 물놀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덮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제만큼 뜨겁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경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으로 상당히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시간 실내 작업하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대전, 전주가 37도, 강릉 36도, 대구 35도 등 32도에서 3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계가 조금 다릅니다.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제주 지역은 인근 등압선이 조밀하면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겠고요. 인근 남쪽 바다의 물결 또한 높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쪽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합니다. 만조시의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 맑겠지만 또 오전에 제주도에는 비가 지속되고 또 오후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8도로 거의 초열대에 가까운 밤더위고요. 낮 기온 서울 3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5.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북대구 부근에서는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통행이 매우 불편한 상태니까요. 미리 1차로와 2차로로 차로 변경 필요하겠고요. 오산 부근에서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수도권 구간 역시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천안호두 휴게소 부근에서 10km 넘게 막히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 산패 부근에서 서종까지 15km가량 막힙니다. 춘천 분기점에서는 2차로를 막고 승용차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막힙니다. 내촌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강촌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 부근까지 7km가량 정체고요. 덕소 산패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한편 서울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진안지점 4차로에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가양대교 에서 방화대교 사이 1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죠?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캄보디아와 태국의 무력 충돌로 캄보디아에서는 13명, 태국에서는 민간인 14명과 군인 6명 등 총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양국 사망자를 모두 합치면 최소 33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날 동부 뜨라쭈 지역을 침공한 캄보디아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뜨라쭈와 맞닿은 캄보디아 뽀사쭈에 포탄 5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들이 지난달부터 전투가 벌어졌던 캄보디아 북부 그리고 태국 동부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25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건데요. 사실상 전선이 캄보디아 서부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국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7개 주 가운데 6개 주가 교전 지역이 됐고요. 참고로 태국과 캄보디아는 수십 년 동안 국경 분쟁을 해왔고 2011년 국경 분쟁으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이후에 소강 상태를 이어오다가 지난 5월에 발생한 소규모 교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 지도자의 전화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 충돌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SNS에 태국과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했다면서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은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길 원하지만 그건 싸움이 끝나기 전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휴전을 하지 않으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나라에 각각 3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양국은 결국 휴전 협상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자세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 태국이나 캄보디아 가려는 분들 많잖아요. 여행 괜찮은 건가요? 네, 외교부가 지난 25일 정오부터 양국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또는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긴 했습니다. 특히 태국은 여름 휴가철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데 전면전 확대 우려에 따라서 여행 취소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 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관세 이야기로 가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가 되는데 이미 여러 나라가 협상 막바지에 있죠? 네, 27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직접 만나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고요. 27일에 스코틀랜드에서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무역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양쪽은 협의안을 세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동차 포함 대부분의 규격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항공기나 일부 의료기기, 또 복제약이나 특정 주류, 또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일부 제조 장비는 예외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유럽연합은 미국산 에너지나 반도체 제품 구입을 확대하고 유럽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같은 것들로 이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도 카드 중에 하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양보를 요구한다면 협상이 자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28일부터 29일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과 스웨덴에서 만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에 관세 문제를 논의한 1차 무역 협상에서 상호 보복성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이 합의가 다음 달 12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나친 수출 의존형 경제체제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제조업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지속 불가능하며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EU, 중국 그렇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까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한다면 한국 협상팀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베센트 장관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인데요. 아마도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 하루 전인 31일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왕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협상을 이끌고 있는데 김 장관이 24일과 25일에 미 상무부 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는 일명 앱스타인 스캔들 소식인데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제프리 에스틴은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10대 여자아이 수십 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과 성착취를 저지른 인물이고 2019년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에스타인은 대중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친했고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강성 지지층이 분열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에스타인이 사망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연인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공범인 에스타인의 전 연인이 최근 미 법무부에 에스타인 사건 관련된 100명과 관련된 이 징수를 했다라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번 추가 이제 면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에스타인의 성접대 리스트를 은폐하고 있다라는 의혹에 이 강성 지지층까지 동요하자 이걸 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 부인은 앱스타인 파일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까지 흔들리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들하고 직접 대립하고 또 다른 의혹을 공개해서 이 앱스타인 프레임을 좀 돌려보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죠.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띄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풀기자단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여러 사람과 기업을 상대로 14조 원에 달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스타인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서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압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기사를 내보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냥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고 정치화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시 앱스타인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암살과 관련된 문서, 이 문서 공개도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수사 자료가 기밀 해제가 됐고요. 여기에는 FBI가 킹 목사를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또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도 있고요. 암살범의 동료들이 했던 증언이나 암살 당일 정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자세히 담겨 있는데 그 분량이 23만 쪽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각에서는 앱스타인 의혹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 이번 기밀 해제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에 이제 취임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로버트 F 케네디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같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암살 사건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밀 문서들을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왜 하필 지금 이행이 됐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앱스타인 이슈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일본 소식 볼까요? 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시바 총리도 커지고 있죠.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현지 시간으로 23일에는 일부 언론이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8월에 퇴진할 의향을 주변에 전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참고로 이날은 일본이 미국과 관세 15% 협상을 타결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이후에 이런 보도를 또 부인을 했는데요. 8월 퇴진설 같은 건 없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당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역시 8월 퇴진설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관방장관으로서 이시바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하고 싶어하지 않아 보이는데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포스트 이시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차기 이시바 후보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인물이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입니다. 이 극우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죠. 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신이 총리에 당선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고요. 자민당의 우파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선거 결과를 책임지고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압박도 한편에 있지만 총리직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반대 압박도 있다면서요? 물론 있습니다. SNS에서는 사임하지 말라면서 해시태그로 이시바 그만두지 마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교토통신은 SNS상에서 선거 패배가 이시바 총리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또 자민당 이외의 정당 지지자가 정권의 보수화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언급했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만약에 차기 총리에 앉게 되면 일본 사회나 정치가 심하게 극우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더 큰 위협은 참정당인데 이 참정당이 5년차 극우 성향의 야당입니다. 그렇죠. 일본 우선주의, 일본이 퍼스트를 내세워서 의석수를 5년 만에 기존 2석에서 15석까지 늘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참정당은 반이민 정책을 넘어서서 외국인 혐오 발언까지 일삼고 있고요.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고 복지도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극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참정당이 중앙정계 진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국고에 완전히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도리어 이시바 총리에게 퇴진하지 말라는 일종의 응원도 나오는 셈입니다. 네.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온건파로 분류되어 왔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협력의 가속이 붙었던 한일 관계의 앞날도 사실상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에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면서 같이 이제 한미일 공조나 셔틀 외교 재개를 약속하기도 했었고, 이시바 총리가 이제 지난달 19일에 도쿄에서 그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까지 직접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일 협력을 하려는 모습이었는데, 그랬죠. 만약에 이런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게 된다면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분명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이고 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같은 민감한 역사를 아예 부인하거나 비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참정당 역시 제국주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선거 과정에서 한국인 멸시 발언도 했던 당이거든요. 이들이 종전 80주년을 전후해서 한국과 관련된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 27일 이 남북 간의 그 휴전협정 체결일인데, 근데 북한은 오늘을 전승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73년부터 이제 조국 해방 승리 기념일이라고 그랬고요. 96년부터는 전승절이라고 이제 명절로 취급을 하거든요. 뭐 휴전협정인데 자기들은 이겼다? 이제 민족사의 비극이지만 김일성 본인한테는 사실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해도 좀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는 졌지만, 그러나 김일성이 이제 여러 북한 내부의 지도자들 그 n분의 1에서 유일지배 체제를 확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파 허가이라든지 남로당 박헌영, 그다음에 이런 쟁쟁한 세력들을 모두 6.25를 계기로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김일성의 도박은 통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보면 가장 큰 민족사의 비극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도 이겼다고 이제 계속 해왔고,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 전승절 기념관이 있거든요. 예. 이 전승 기념관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조중 우이탑이라고, 이제 그 중공군이 없었으면 사실은 전쟁은 이제 유엔군 승리로 끝났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그 조중 우이탑이라고 중공군 참전한 그 기념탑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갔네요. 근데 최근에 이 북중 관계가 조금 해빙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뭐 아주 짤막하게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칭찬 뭐 감사도 없고 간략하게 지나가는 거 보면 북중 관계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네. 전승절에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나요? 뭐 열병식 같은 것도 하나요? 예, 이제 열병식을 이제 성대하게 하는데, 보통 그렇다고 아무리 북한이 이 주력을 해도 매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꺾어지는 계기. 이럴 때는 이제 전승 열병식을 좀 하는 편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징후를 봐서 이제 열병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병력들이 사전에 모이거든요. 네. 그런 훈련하는 모습이 사전에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식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축포라든지, 특히 이제 전승 세대와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그 노병들, 6.25 때 참전했던 노병들과 젊은 세대, 예. 이 만남을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 개최를 해서 본인들의 이제 경험담을 전수를 하거든요. 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념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대북 방송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북한은 그 대북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전파 발신을 또 중지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일각 보도는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대남 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치를 취한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체제 경쟁은 이미 90년대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방송을 중단한 건 우리를 이제 적국,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통일 대상이 아니니까 방송을 할 이유가 없어서 끄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방송을 했던 건 사실은 체제 경쟁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이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헌법상 국민이니까 예. 사실은 알 권리 차원, 인권 개선 이게 더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빨리 중단한 이유는 지금 남북 관계가 최대 경색돼 있고, 그렇죠. 사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긴장 완화, 대화라도 먼저 해보자는 게 이 정부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그다음에 이번에 대북 방송 중단 많은 조치를, 그러니까 많은 유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또 남북 대화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북한 주민의 유일한 객관적 정보, 외부 진실을 전달받는 그런 매체들이 사라졌으니까 그 점은 좀 우려가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북 확성기로 하는 그 방송 말고 이게 단파 라디오로 수신하는 그 방송을 말하는 거죠? 예, 단파 라디오도 있었고 중파도 있고 TV 방송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국민들은 몰랐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중단했다 하면서 이제 오히려 알려졌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긴장화나 남북 대화, 남북 관계 이것에는 순기능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눈과 귀를 강제로 닫고 있는 북한 주민, 헌법상 우리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이 부분은 부정적 영향에 불가피하죠. 북한 주민 가운데 이 방송을 그동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 말고도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민간단체 쪽에서 정확한, 왜냐하면 청취율 조사를 못 하니까요. 그건 못 하죠. 예, 근데 이제 직간접적으로 해보면 정확도는 좀 문제가 있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듣는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수제 라디오를 만들어서 조잡하지만 남한 방송을 듣고 그 라디오를 갖고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매인데 그 만든 이제 라디오는 독일 슈타지 박물관이라고 동독대 이제 침해했던 정보기관이 슈타지거든요. 예. 그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꽤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떻게든 뭔가 대화를 재개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정동영 신임 장관도 취임식에 앞서서 판문점을 찾았고 직접 직통전화 호출도 시도했습니다. 어쨌든 남북 연락 채널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게 정부로서는 최우선 과제인 것 같죠? 예,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모든 게 끊어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상응 조치를 취하거든요. 우리 확성기 방송의 본인들도 바로 호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라디오 방송 중단에 이제 저쪽에서 했던 재밍도 거의 완전히는 아닌데, 왜냐하면 민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거의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북 관계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집 조치 원인이 사라지니까 본인들도 대응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정권이 선언한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이 입장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는 나와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요구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가 그러면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예. 그다음에 국민 정서가 아직은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대부분. 네. 이 딜레마가 좀 있죠. 네.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10월 말 예정돼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네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뭐 효용성도 있지만 좀 너무 나간 얘기죠. 왜냐하면 북한이 아직 적대적 이국가론을 폐지하지도 않았고 이 북러 밀착으로 국제사회가 위반하는 금지하는 군사적 협력까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은 ICC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에이펙에 우리가 불러도 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고요. 그렇죠. 그저 상징적인 조치인데 그걸로 인해서 국민 여론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적대적 이국가론을 다시 되돌려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적대적은 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전시관계, 긴장관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러우 전쟁의 파병, 군사협력으로 북한이 오히려 안보 불안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국가론, 이 부분을 현재로 봐서는 폐기할 가능성은 특단의 어떤 결단이 김정은 정권이 없는 한 이국가론 자체를 단기간에 폐기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뭐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로서는 정말 딜레마네요. 만나도 외교관계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만나려는 다급한 조급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더 큰 문제, 근본 문제. 북한이 제응한 이국가론이 이게 지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빨리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북한이 이국가론을 포기하는 거죠. 폐기하는 거죠. 북한도 이국가론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명분과 계기를 활용해서 통일은 당장 안 하더라도 먼 미래로 밀어놓더라도 그래도 이 일국가론, 잠정적 특수관계는 회복하자. 여기 이 문제를 회복하는 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중요하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